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에 선사해드리는 스픽스의 끝판토론 시간, 금요일에 여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전국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종대 전 의원,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건교수, 김태현 뉴스버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금요일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주제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 영상이었습니다. 민생 토론회가 벌써 14차례 정도 진행이 됐는데, 각 지역을 대통령이 방문할 때마다 여러 이 지역 공약들을 쏟아내는 것과 관련해서 선거법 논란 여지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논란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제기가 되고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김태현 기자께서 좀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부산, 창원, 울산 이렇게 지역을 돌면서 민생 토론회라는 거를 개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민생 토론회에는 진짜 뭐랄까 토론이 있는 거죠? 일단은 지금 총 14차례 민생 토론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 경기 용인, 경기 고양, 경기 수원, 서울,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접전을 하고 있는 그런 예. 지역에서 진행이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지방까지 가는 지방에서도 지금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가는 곳마다 예. 그 지역의 현안, 그리고 그 지역의 수건 사업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드리면 1차가 1월 4일에 진행이 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때는 공매도 금지 유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예. 2차는 1월 10일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인데 경기도 고양시에서 수건 사업이나 좀 그 지역 현안인 재건축, 재개발 규제 해제를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1월 15일에 그 경기 수원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기억납니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반도체 클러스터는 경기 수원의 이제 수건 사업이고요. 예. 그리고 1월 17일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서울에서 이제 얘기를 했었고, 예. 그리고 1월 22일에는 단통법 폐지, 이것도 서울입니다. 그리고 1월 25일에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GTX 계획 발표를 했고요. 예. 그리고 2월 1일, 지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계와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예. 의료 인력 확충을 경기도 분당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기억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월 5일이죠. 늘봄학교 확대를 하겠다고 경기도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월 8일에 서울에서 소상공인 규제 개선. 예. 그리고 2월 13일에는 부산에서 글러브 허브 도시 특별법을 발표를 했습니다. 요 부산에서 한 발언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예. 산은을 이제 부산으로 옮기겠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예. 근데 이 주장 자체가 이제 법을 바꿔야 되는 거라서 맞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있고 2월 16일에는 대전에서 광영 급행철도 조기 착수, 2월 20일에는 그린벨트 해제 울산, 그리고 2월 22일에는 원전 투자 확대 경남 창원에서 발언을 하면서 여기 이제 지역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총 정리를 해주셨는데 아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14차례나 했어? 라는 물음표가 달리시는 분들도 아마 적지 않을 것 같고요. 전예현 교수님, 실제 민생 토론회는 지금까지 성적표를 매겨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수음이한가? 네. 10점이면 무슨 미안가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왜냐하면 민생이라는 말 자체는 좋은 말이에요. 근데 민생 투어, 민생 토론회는 국민이 정말 앞으로 현장을 돌아보고 정부가 뭘 잘못했는지 먼저 반성을 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옵니다. 그렇겠죠?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나? 정부가 뭘 잘못했나? 이게 진정한 민생 대책인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돌아다니면서 공약처럼 막 지역 선심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언론사에서 분석한 것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장한 11개 정도 중에 6개는 어떻게 돈을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는 사탕 발림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더군다나 대통령이 나서서 총선 앞두고 이렇게 벼락치기로 막 발표하다 보니까 이걸 좋게 보기보다는 너무 선거용 위장 쇼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김종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덕신공항 같은 경우 그 2029년 조기 완공이거든요. 엄청난 무리수가 당연히 따르죠.
SMR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는 건데 이거 지금 옛날에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다 난타당한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상용화가 안 되는데 한국에 와서 여기가 실험용이냐. 민주당이 얘기했을 때 엄청나게 얻어터진 거고 또 실제로 이게 저기 전기 와트당 단가료가 더 비싸요. 그다음에 폐기물이 많이 나온다고.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원전도 좋지만은 이런 것들을 뭘 발표할 때 방패장, 그다음에 그 저기 이후 대책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고향에서 재개발 재건축 완화 같은 경우는 이게 도시 인프라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저기 그러지 않아도 저기 도시의 이 과밀 현상이 그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불균형 발전이 있다 그러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반도체 클러스터 이거 그야말로 저기 기업에서 저 아직 그 투자 계획 안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700조 투자하겠다는 건데 예. 삼성 1원도 발표 안 했어요. 1원도. 이래서 정부 보고 이제 뭐 그냥 해내라는 식으로 뭐 뽑아먹을 궁리하는 일종의 그게 돼버렸고요. 예. 그다음에 저기 그린벨트 완화 같은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인데 저도 뭐 지역구 도농 복합 지역에서 해봤습니다만은 2, 3년 돌아다니면서 도농 복합 지역에 제일 지금 현안이 난개발이에요. 경사지에 100평짜리 그 허가가 안 나오는데 예. 또 개발에 독이 올라가지고 지자체가 30평씩 3개로 쪼개서 변칙 허가를 내줘요. 그러면 그대로 경사지의 난개발이라서 예. 다 흉물입니다. 흉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예 꼬시는데 이런데 이제 그린벨트까지 해제가 돼가지고 여기 1, 2등급 환경 녹지 지역까지 이제 그린벨트 해제되면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많이 풀어가지고 됐고 울산 같은 데 가서 이거 얘기하는데 울산에 풀어준 데도 지금 40%가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대로만 되면 정말 나라 거덜나겠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지역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이게 전부 수십 년 묵은 문제이면서 이게 저기 사회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종합적인 어떤 정책 검토가 들어가야 될 사안들을 하나씩 뽑아내서 하다 보니까 예. 이건 야당에서 사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어야 되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이런 정책 발표는 하나도 없고 그렇죠. 오로지 저 권력에서만 독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개발하는데 제가 두려운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탈진실의 시대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진정성이나 책임성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역을 존중해주는 메시지, 뭔가 허황돼도 이런 허황된 꿈이라도 갖고 싶은 지역의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발표하고 지금 여야 간에 아직도 지지율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건 그나마 선방한 거예요. 사실은 예. 지역에서 이런 말 한마디 나오는 거 플랜카드 바로 걸리는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막 지자체장들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뭐 그리고 지역 일간지에 축하 광고 나고 건설업자들. 이거 순서입니다, 순서. 그리고 선거 때는 그 판이에요. 예. 예. 그런데도 이 정도로 일단은 저기 됐다는 건 천만다행이고. 그다음에 공매도 하고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막 발표했는데 그때 주식값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거 발표하면 올라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2,400선이 위협을 받았다고. 네. 그 시기에 너무 재밌었던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재벌 기업이나 오너 일가한테 더 유리한 그 기업이 그러니까 기업의 이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이제 우리 그 투자자들을 보호할 것인가 얘기를 이제 대통령한테 어떤 이제 방법이 있는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를 물어봤더니 투자를 더 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황당했던 기억이 아니 우선 있어요. 외신에서 그거 황당하다고 비판 기사가 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가 살펴보려면 지난번에 이제 카이스트에서 입틀막 사지연행 이거 다시 한번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R&D 예산을 그렇게 깎아놓고 앞으로 이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게 R&D 예산을 우리가 지급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카이스트의 졸업생들이 그렇게 생색만 내지 말고 진짜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는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가 이 부분 계속 의심이 돼요. 그리고 이 원전 투자 확대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전은 아리백에 포함이 안 되는 그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지금 아리백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수출이나 뭐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기업들을 생각 안 하고 이런 원전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기업 보고 너네들 다 나가서 죽어라 뭐 이런 거랑은 전 거의 맞닿아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이런 민생 토론회를 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이런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짚어주셨습니다만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들은 대통령이 언급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대목들이고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세계적 기조,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를 늘 강조하는데 그린벨트를 자꾸 풀어제끼는 게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맞나 이제 이런 의문점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민생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이나 대통령의 발언들이 뭐가 문제인지는 세 분 다 짚어주신 것 같으니까 본질로 들어가자면 이게 선거법 위반 논란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전예현 교수님. 이게 실제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형식과 시점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 임기 말에 시장 가서 장 본다고 누가 그거를 흉을 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선거를 앞두고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안 되는 거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통령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국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대통령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문제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점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은 만약 이재명 도지사가 연천군 가서 이 얘기하고 시흥시 가서 이거 해주겠다라고 하면 벌써 구속됐을 거다. 선거법 위반으로 이런 말 했는데 저도 사실 이게 좀 과하다 싶은데 이게 문제는 뭐냐.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역은 일단 대통령이 와서 뭐 해주겠다라고 하면 지역 신문 일면에 다 나옵니다. 그럼요. 그리고 지역에서는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게 안 될 거다라는 비판 기사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이걸 해줄 것처럼 띄워야 또 뭔가 부음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속지 말고 정말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이게 수원 지금 얘기하셨는데 반도체 뭐 클러스터 메가트러스터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하려면 자치단체하고 협의가 되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거죠, 도저히. 그런데 지금 염태영 이제 예비후보라고 불러야겠죠. 주장한 걸 보면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경기도지사나 수원시장은 배제 않지 않은 토론회가 이게 정말로 이쪽 지역을 살리려는 토론회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노골적으로 여당 편들어 주려고 대통령이 나서는 거 아니야라는 논란을 부추기는 요소입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게 뭐냐 하면은 이게 계속 쌓이고 지방지 도배를 하다 보면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노동을 하고 내가 땀 흘린 만큼 보답을 받는 거 이상 행복한 건 없는 거거든. 특히 청년들한테. 그러면서 내가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기회가 적다 보면은 지금 다들 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하면서 우리 사회의 한탕주의가 이미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당장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어떤 그 체계적이고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정책이 아니라 일단 당장의 희망이 필요한 이런 어떤 그 절박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신문에 일단 그게 일면에 나면은 모른 채 하고 신문을 치우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은 들여다 보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여론 지지율로 일단 버티고 있다는 게 대단히 선방했다고 보는 게 아니 내가 경향각지 어디를 가봐도 지역에 가면 지역 발전 의원들이 이런 얘기 안 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빨리 이 선거가 정책 선거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거의 정책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정권 일방적 발표예요. 그래고도 이 정도 버틴 거는 신기하다. 사실 지금 민주당의 공천이 좀 마무리돼야 그게 시작될 것 같은데 정책 발표로는 이준석 개혁신당만 못합니다. 거기서는 뭐 되든 안 되든 여성징병제 뭐 노인 무임 그 승차 그 개선에다가 계속 막을 또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를 이제 공천 파동이 끝나고 빨리 정책 선거로 들어가서 이런 논쟁을 해야 되는 거고 민주당이 다른 대안 정책을 내놔야 되는 거고 이때부터 이제 본 실력이 드러나는 거고 그렇죠. 또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심어주는가 논쟁이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반론을 하는 것도 이게 문제가 이런 거예요. 그린벨트 해제한다 그러면 탄소 중립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야 나중에 탄소 제로 뭐 2050년 1.7도 올라가는 이게 관심이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당장에 여기가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우리 집가가 올라가고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거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은 욕망으로 대시를 하는데 우리는 도덕으로 답을 하다 보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경원 의원이 과거에 동작 사고를 강남 사고 공약으로 선거 뒤집은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한 게 어떤 개발과 욕망 이런 어떤 광풍의 오징어 게임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는 공생의 게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정은 이거고 또 국민들에게 실제 돌아가는 혜택은 뭐가 하는데 훨씬 더 진정성이 있는 어떤 정책들을 빨리 준비하셔서 여기에 맞서야 돼.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예.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위험해. 아니 사실 지난 대선도 서울 전체가 강남화되고 개발 광풍에 휩싸이면서 부동산 논란으로 민주당이 선거에 진 거 아닙니까? 의원님 그러면 민주당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뭐 고발 검토하든 말든 그거 아무 아니 상관없겠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해야 되겠지. 일단은 그런 어떤 대안적 프레임을 준비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퓰리즘 대응 TF 같은 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퓰리즘 때문에 선거가 왜곡되고 망한 사례들부터 일단 만들고 이게 다 됐을 때 나라 거덜난다는 예. 이런 부분에 대응 담론은 조금 더 정책 그룹들이 분발을 해줘야 되겠죠. 예. 이건 모든 야당이 해야 될 일들은 모든 야당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못하는 것 하면 여론조사에서 상위 항목이 나오면 항상 경제 민생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급한 거죠. 뭔가 그래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를 지역 다니면서 이제 막 던지고 있는 건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수지 일부는 아니 재원 마련도 안 되고 막 쏟아낸다. 지금 지난해에만 56조 원 역대 최대 세수 펑크 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셨듯이 지역은 또 지역의 일간지사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단 대통령 오면 그냥 일면으로 나오고 이런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김영수 전 의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어제 서울 지역 좀 취재할 때 깜짝 놀랐어요. 국민의힘에서 어떤 플래카드를 걸기 시작했냐면은 예. 우리는 자립 청년에게 뭐 힘을 줍니다. 우리는 뭘 하겠습니다라고 아주 지역별로 디테일하게 이제 민주당을 막 욕하던 전략을 바꿔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국민의힘이 서민과 약소를 도와주는 거 아니라는 전술을 쓰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고 분들은 거짓말하고 있어라고 하고 있지만 예. 그냥 어쨌든 이미지상으로는 그런 바꾸는 전략을 쓰고 있다. 그래서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해야 되고 예. 언론도 좀 더 철저히 검증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어요. 외국에서는 주식을 팔 때나 살 때나 한 번만 세금을 걷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두 번 다 세금을 매긴단 말이에요. 예. 팔 때, 살 때 예. 이중과세인데 공교롭게 청년들이 주식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주식을 안 하는 청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벤처나 어떤 스타트업에 취직하면은 스톡 옵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무슨 걱정에 빠지냐 하면은 스톡 옵션으로 받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 주가가 막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은 그 이상 뛰거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 값이 지금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해결을 해준 겁니다. 그런 면에서 네. 청년 자산들의 그 과세되는 거를 예. 실제로 제가 많은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사연인데 회사 주식값 오를까 봐 불안해 죽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도부터는 세금 예. 비율이 확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다가 그걸 팔면은 또 뜯겨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계산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자 감세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만은 실제로 이 청년들이 정상적인 경로로 내가 경제적 자유민이 되고 경제적 시민권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예. 이런 스톡이나 어떤 투자를 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 정부는 해결을 해왔던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감세가.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민주당이 조금 살펴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기회를 갖고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더 좋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을 이런 부분을 방치하게 되면은 다 이거를 여당이 독주하면서 거의 모든 부분에 보수가 유능하다고 우리 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부자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거덜나든 말든 뭐 아닌 게 흥청망청 인심 쓴 게 이게 벌써. 이게. 이번에 여론조사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의원님이 말씀 주신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고 있냐? 예. 경제 발전에 힘쓰는 정당으로 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갤럽 조사가. 예, 그렇죠. 갤럽 조사. 이미지죠, 이미지가 이미지. 강조되고 있고, 예. 뭐 민주당은 이제 서민 복지에 서민 복지. 조금 더 그 힘을 쓰는 정당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뭐 정부 여당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저는 이 부분은 저도 혹하더라고요. 학자금 대출, 탕감,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계층을 좀 더 넓혔는데 예. 이게 학자금 대출 문제는 사실 뭐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10년 다 돼가는데 저도 아직 갖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일반 그 대학을 졸업한 그 사회에 나온 회사원들 대부분 초년생부터 아마 제 나이 때까지는 다 학자금 대출 갚느라 이 월급에서 일부분이 나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예. 그런 거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예. 문제는 뭐냐?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예. 그리고 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이행이 될 것인지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보수 정부에서 이런 그 선심성, 포퓰리즘성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예.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사실 기대감과 그리고 어떤 희망으로 이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예. 이 민주당은 욕망의 정치에 광풍이 다시 부는 거를 과격하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박살내야 됩니다. 아. 실력으로. 예. 진짜 이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무기가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이고 정부 여당이 말하니까 그럴싸해 보이는 겁니다. 이제까지 예. 했던 안 했던. 예. 그래서 민주당이 그 부분에 있어서 돈도 없는데 저렇게 한다고 거짓말 한다던가 예. 말씀하신처럼 이미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걸로 드러났다라던가 그때그때 잘 국민들에게 알려주려는 굉장히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예. 이거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영화 찍을 때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죠. 작가들한테 뭐 영화 찍고 성공하면 뭐 1억 줄게 해놓고서는 소위 말하는 영화 엎어지면 빵이라고 해요. 예. 근데 작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뭔가 내 작품이 쓰여지길 바라는 희망 고문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저는 현 정부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닐까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예. 어쨌든 재원 마련을 밝히지 않고 하는 걸 누가 못합니까? 이 부분을 좀 민주당이 조목조목 잘 짚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지역을 위한 듯이 다 발표가 되는데 이걸 총괄적으로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역 균형 발전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충돌하지는 않는지도 사실 잘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예.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지역 입장에서는 좀 반발이 있었어요. 수도권이 또 다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지역에 대한 정책을 먼저 고민해달라는 여론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잘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된다. 민주당의 실력으로 조목조목 짚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말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의 저런 공약들이 2016년, 17년에 정의당 공약하고 가장 비슷해요. 개발 공약만 빼고 뭐 학자금이라든가 뭐 복지 공약 발표하는 거 보면은 청년 사회 상속제라든가 뭐 해서 청년 학자금 뭐 또 병사 월급 100만 원도 정의당이 제일 먼저 주장했고 그런데 의외로 이걸 지금 저 보수 정당이 많이 흡수해 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중간에 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포퓰리즘이라는 게 좌우 포퓰리즘이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2년만 다르지 합쳐보니까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원래 이 부분에서 강점은 보수 정당보다는 진보 정당이 민주정당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의 윤석열식 포퓰리즘을 과거에 조선일보가 제일 많이 공격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 거덜난다. 복지는 비용이다. 예. 뭐 이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건데 그런데 지금 보수 언론은 그런 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하면 비용이고 보수당이 윤석열이 하면 투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시장 보수주의에서 싫어하는 공약. 문재인 대통령 때 SOC 많이 늘렸어요. 예. 그때 예타 면제를 시도별로 그렇습니다. 2건, 3건씩 해줬습니다. 그때 조선일보가 제일 공격했습니까? 나라 공격, 거덜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건 그때 문재인 정부 이상이에요. 그런데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건 보수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포퓰리즘 대책을
우리가 경계하는 이게 과거에 조선일보가 했던 말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거든. 예.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과거에 이만도 못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포퓰리즘으로 공격받았던 그거를 그대로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기 재원 마련이나 뭐냐 이거 다 조중동 논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저기 어떤 개발보다는 복지, 사람에게 투자하는 예. 이쪽으로 좀 야당 쪽에서 그래도 눈에 띄고 정책 주도력이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짝은 주로 개발을 얘기할 때 우리는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프레임 전쟁에 들어가서 짜여져야 되는 거거든. 어차피 투자 퍼붓는 거는 여기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예. 아니, 사실 기본소득을 얘기하신 분이 당대표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주도권을 뺏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저는 조금 약간 결이 다른데 비슷하면서 다른데 예를 들면 이제 반값 등록금 같은 것이 민주당의 예전에 당론으로까지 채택이 됐었고 실제로 강원도에서는 그런 시도가 있었고 또 강원도에서는 무상급식도 한 게 있었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분명히 실적으로 이미 증명했고 잘한 부분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걸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의제화해서 정말 전국의 대학생, 전국의 청년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안으로 잘 하느냐는 과제는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소위 이대남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젠더 이슈를 또 저쪽에서 들고 나오잖아요. 이런 나쁜 거는 저는 보수는 지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갈라치기 하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저쪽은 뭐 이게 갈라치기건 좋은 정책건 나쁜 정책건 필요하면 써가지고 자극을 하는 거고 이쪽은 빨리 이제 공천 사항을 정리해서 몰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 언론에서는 계속 공격 포인트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봐야겠고 저는 언론의 이 기울어진 환경은 이제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쪽에서는 현역 의원 탈락이 빵명이에요. 이쪽은 현역 의원이 많고 빨리 해야 되니까 탈락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천 문제요. 근데 이쪽은 잘하고 이쪽은 못한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나름 바꾸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다. 이쪽은 아직 안 바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쪽은 잘하고 있고 이쪽은 못하고 있고 이런 언론의 프레임은 저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걸 바꾸려면 피가 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언론에 가서 뭐 머리를 숙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걸 했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그런 언론만 탓할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바꾸려는 노력도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 의원님이 그 조선일보가 옛날에 비판하던 거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 여론조사 보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계속 올라와 있어요. 여전히 있죠. 오늘도 이제 3% 정도 되는 이제 세 번째 정도 순위에 올랐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사실 조중동에서 더 예전에 먼저 때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가 뭐 그 김건희 여사 가족들이랑 소송전을 하고 있는 정대택 씨나 여러 사람들을 취재하러 갔을 때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자료를 가지고 이제 사실관계가 맞는지 취재하러 다니면 이거 지난번에는 조선일보에서 갖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진보 성향의 기자가 갖고 왔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지금 보수 진보가 바뀌어갖고 주장들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상식이라던가 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 정권이 바뀌고 아니면 이제 진보 보수가 누가 이제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지 사실 좀 상식적인 얘기만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안 돼서 아까 얘기 듣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 얘기를 저기 내가 저기 참고로 우리 김 기자한테 이거 약간 논제 벗어날 것 같아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미국 랜드 연구소라는 싱크탱크에서 운영하는 그 코너가 진실 부패 프로젝트입니다. 추루스 디케이 프로젝트예요. 선거 때마다 진실은 어떻게 왜곡돼 왔는가.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 트럼프가 소독약만 주사해도 코로나 아무 문제 없습니다 했던 가짜 뉴스가 미국의 팬데믹에 끼친 그 엄청난 해악과 사회적 비용을 보면서 보수적 성향의 싱크탱크가 오히려 진실 부패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선거 때 진실이 부패해버린다. 그러면서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 운동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잘 만든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추루스 디케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그때 미국이나 지금 한국이나 공통점은 권력이 오히려 진실을 부패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이게 미국의 지성들이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회 공론의 구조가 지금 나름대로 지성의 사회가 탄탄하고 버텨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지금 이게 있느냐고 나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진실부패 프로젝트랄까 이런 부분들이 선거 때 앞서고 지금 언론과 권력이 가세해서 이럴 때 이것이 초래될 사회적 비용을 팬데믹을 봐라. 그때 우리가 어쨌는가. 예. 이렇게 하면서 과학적 접근으로 지금 선거판이 미국이 한결 정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게 11월 앞두고. 그게 이제 트럼프한테 지금 오히려 보수 공화당 쪽 인사들이 들이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통 보수를 되찾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기도 이제 선거 중인 거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지금 그 명심해야 되는 게 자칫하면은 이 선거보다도 선거 이후의 나라가 정말 걱정되는 이런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하면 시민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라. 예. 그거를 걸 드리죠. 김정대 전님께서 뭐 그 저희 끝판토론 나오실 때마다 어떤 회복의 정치 이런 거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선거나 우리 정치가 워낙에 혼탁하다 보니까 이제 나라가 두 쪽 나면 이 여론은 어떻게 다시 봉합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많이 던져주셨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 주신 것 같고요. 뭐 짧게 요거는 이제 그 주제 넘기기 전에 민생토론회라는 게 14차례나 이제 반복이 됐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실제 민생토론회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뭐 크게 올랐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별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뭐 선거 끝날 때까지 민생토론회를 계속 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요. 할 게 없다. 네,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뭐 김건희 여사와 독일 순방을 가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순방을 가려다가 또 안 간 게 뭐 민생이라고 핑계를 댔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프레임을 김건희 여사한테 쏠려져 있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쌍특검 이런 게 이슈가 줄줄이 있는데 이런 거라도 해서 뭔가 좀 이벤트를 계속하는 게 아닐까 예. 저는 이런 생각이 있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봐야겠고요. 예. 다만 제가 보기에 최근에 이슈에 있어서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금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문제인데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부 긍정 요인에 조금 영향이 있어요. 아.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런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면 과거 보수 정부에서는 정부가 이런 갈등도 왜 못 막아가지고 국민을 피해보게 하느냐, 예. 정부의 협상력은 어디로 갔느냐 맨날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의사 기득권과 맞서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보수 언론에서 계속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 여론조사상에서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보수 언론만의 프레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의사들이 국민들의 목숨과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논조인 것 같아서요. 김태형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생토론회라는 게 네. 대통령 지지도, 뭐 나아가서는 뭐 여당 지지도에 뭐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될까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역에 갈 때마다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 주려는 준다는 발언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창원 갔을 때는 예. 이제 원전 투자 확대와 더불어서 뭐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 보수층 지지 그러니까 결집을 위한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디 갔는지를 좀 살펴보면 서울에서 4번, 예. 그리고 경기에서 6번, 대전 1번, 경남, 부산, 울산 이렇게 한 번씩입니다. 예. 이게 지금 접전 지역이거나 아니면 이제 경선 과정에서 용화대 출신들이 좀 출마하는 그런 지역들의 포진이 돼 있는 건데 예. 앞으로 충북, 경북, 대구, 강원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갔고요. 예. 그 지역에 가서 또 용화대 출신들이라든가 아니면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 도움을 줘야 되는 예. 혹은 접전이 지역 예상되는 지역에 아직 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민생 토론회를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사실상 이번 총선의 주도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내가 총선을 주도한다. 이제 이런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그 대통령은 이제 그 권력에서 어떤 그 하나의 포퓰리즘적인 흐름을 만들어낸다면은 공천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맡겼다 이런 또 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총선을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 한다는 데 있어 성공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는 유지가 되온 거예요. 앞으로 TK 공천이 발표되면 또 국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런 어떤 그 공천 관리에 있어서 최대 기여자가 전 김건희 여사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일단은 저번에는 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있을 때는 그냥 쌍불가리 해버리려 그랬어. 그래가지고 뭐 맞고 우유 마실래? 안 맞고 마실래?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아예 대대적으로 갈아엎어 윤석열 당을 만들려 그랬다고. 뭐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면은 2월 말 3월 초에 김건희 특검 재의결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낙오자, 탈락자, 배신자 이래가지고 공간위까지 늦춘 당이에요. 지금 거의 현역들 물갈이가 안 되고 있어요. 거의 그대로죠. 거의 그대로죠. 거의 그대로죠. 거의 그대로죠. 그래서 이걸 못 건드리고 있어 지금. 왜 그렇겠냐고. 김건희 절대 존엄을 보호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 변수가 김건희라 그랬다가 막 저희 행정지도 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 정확하게 김건희 여사 변수가 역설적으로 공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상당히 큰 어떤 변수가 돼버렸다 이게. 그리고 지역 같은 데는 좀 황당한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요. 이원모 그 인사비서관인가요? 그분이 이제 용인 갑으로 검토되고 있었다 이 기사도 나왔었는데 그때 많이 들렸던 얘기가 지역에서 많이 들렸던 얘기가 뭐냐면 이 이원모 그 인사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 김건희 여사랑도 이제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해외 순방 갔다 올 때 그 부인 같이 갔다 그 한방병원 그 부인이 같이 갔다는 뭐 그런 보도도 나왔던 인물인데 이분이 원래는 강남으로 이제 공천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제 논란이 되니까 그 용인 갑으로 이제 검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 정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살려주기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후보가 6명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전략 공천한다는 거는 이 사람을 꼭 살려야 된다라는 의지로 보이는 거라서 그래서 지역 정가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입김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그 실제 김종대 의원님 말씀처럼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런 상황까지 대통령의 이런 사실상의 선거운동까지 도와주는 지금 형태가 된 줄은 몰랐는데 그렇게 돼버렸네요, 실제로.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봐야 되는데 원래 이제 공천이라는 것이 새로운 인물들을 또 선보이면서 정당이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는 건 국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시끄러운데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 시절에 뭐 그때 나왔던 용어가 학살 막 이런 용어까지 나오고 난리 났었을 거예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뭔가 반발이 나오고 탈락자들이 난리친다고 해서 저게 실패한 공천이라고 우리는 아직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탈락한 사람보다 더 좋은 인물들을 내세우느냐 이제 이건 면밀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를 선동자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들으면 국민의힘은 이제 21일까지 지역구에 한 70% 공천을 발표했는데 현역 지역구죠. 그러니까 컷오프된 현역이 한 명도 없었다. 공천 배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안정적이라고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그대로 다 인정해 주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말씀해 주셨듯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이 재의결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의원들한테 일종의 뭐 선물을 준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죠. 29일 뭐 날짜까지 나와가지고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시기가 맞는 애 아니네 뭐 이제 이런 분석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재의결 문제는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치고요. 김건희 여사는 총선 기간까지 등장 안 할까요, 의원님? 이 부분이 시기가 너무 늦어져도 어떻게 보면은 또 총선용이다 해가지고 이제는 좀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그렇다고 땡기기도 지금 애매한 시점이에요. 저기 아직 한 명도 컷오프가 안 되니까 좀 몇 명이라도 나와줘야 좀 뭔가 좀 작전을 짜는데 요지부동이네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게 이 김건희 특검 일정표를 갖고 서로 여야가 수싸움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저는 뭐 굳이 많은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팩트라고 보고
그리고 또 선거가 끝난 바로 직후에 최상병 특검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난 그게 지금 4월 말 5월 초로 봅니다. 아마도 첫 번째 선거 이후 국회에서 그게 올라오는데 이게 또 무시무시한 폭풍을 몰고 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는 김건희 특검, 하나는 윤석열 특검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그 선거에서 그 출마도 못하고 삿바도 못 잡아본 의원들이 즐비하게 남아 있는데 공교롭게 다 걸려 있어 지금 이게. 그렇다면은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을 원래 갈아엎어서 이걸 갖다가 거의 윤석열 당으로 이걸 수정하고 교정하려고. 이거 직권 초부터 다짐을 했던 건데 예. 공교롭게 이런 부분에 이제 차질을 빚은 게 김건희 요인이고 그러니까 수세적 관리를 하는 거죠. 제가 그리고 방송 토론화 보면은 이 국민의힘 패널들한테 굉장히 기이한 공통점을 느껴요. 이거 짜고 나왔나 봐. 어떤 방송회를 들어봐도 예. 용산이나 정부 출신에서 내려온 후보들이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다. 이 얘기를 꼭 해. 그걸 묻지 않아도 강조를 한다고. 뭐 어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거지? 제가 이해를 시스템 못해서. 공천을 하다 보니까 예, 예. 오히려 대통령실 출신이나 뭐 그 언저리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불리하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한동훈식 공천이다. 예, 예. 이래가지고 특혜 받은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얘기를 너무 열심히 주장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예. 그러면서 또 현역 의원 중시 흐름이 나오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래가지고 이게 선거운동 들어가기, 이제 선거 국면 들어가기 초기 국면하고는 뜻밖의 좀 달라진 모습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서 한동훈의 힘 실어주기가 또 뒤에 나오고 있어요. 이러면서 어느 정도는 효과를 좀 봤다고 봐요. 저는 다음에 하면 몇 프로라도. 예. 그래고도 저거밖에 안 올라갔다는 게 문제니까 지금 안에서는 그 비상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 안에서. 왜? 효과가 이거밖에 안 되냐? 얼마 전에 앞질렀다 그랬는데 왜 또 뒤집히냐? 야, 이거 갖고 안 돼. 지금 이 지랄들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없죠. 이거 물타기 한다고 이게 뭐 갑자기 그 가방이 어디로 공중분해되거나 가방을 받았던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굉장히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국회에서. 예. 그런 상황이 남아있는 거고 전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왜 자꾸 언론환경 얘기를 하냐면 저도 뭐 사실 종편에도 출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앞뒤 프로그램을 유심히 봅니다. 예. 그러면 말씀해 주셨듯이 국민의힘 관계자 혹은 전직 의원들은 한결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찬양하고 예. 이렇게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의 김자도 솔직히 안 꺼내요. 그게 이제 말하면 입을 틀어박혀서 끌려나갈까 봐 그런 건지 예. 아니면 다른 뭔가를 보장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쪽 패널을 가만히 보면은 예를 들면 공천에 나오지 않을 뿐 혹은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민주당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 발언을 했던 사람들 이 구도가 지금 이미 많은 언론에서 되어 있거든요. 예.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랬던 인사들은 지금 보시면 뭐 KBS에 출연진이 거의 없습니다. 예. KBS에서 소송 걸까봐 제가 말을 돌려서 하자면 이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막 KBS에서 잘린 사람들의 모임 만들어야 되냐 예. 이렇게 할 정도인데 예. 저도 어쨌든 잘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린 동기야. 칼 KBS 동기 생기네. 그래서 이제 짤짤이 모임 스픽스 버전을 만들어야 싶은데 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 언론 환경이라는 게 정말 이 뭐 민주당이 잘못한 건 비판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언론 환경 자체가 입이 틀어막히고 끌려나가고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이런 환경에서 또 한쪽은 무조건 옹호하고 한쪽은 옹호도 비판도 아닌 이 구도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겠어요. 예. 지난번에 제가 여기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쓴 이제 기자 수첩 보면은 예. 이 김건희 여사 현황과 관련된 브리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변인실이 사라졌다 이런 이제 기사도 썼었거든요. 예. 그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서 사실은 아까 이제 김종대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저는 그 용화대 출신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라는 말 저는 일정 부분 맞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 용화대 출신이자 검찰 출신인 사람들은 혜택을 받아요. 아. 근데 그냥 용화대 출신인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어.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용인갑에 예. 용화대 출신이 또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현무 인사비서관을 꽂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렸던 거고. 예.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부산에 가가지고 사는 얘기했잖아요. 예. 거기에는 누가 있냐?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검찰 출신의 용화대 출신이죠. 거기는 해운대 갑이고요. 네, 그래서 거기는 또 이제
대통령이랑 맞춰서 사는을 또 얘기를 해요. 예. 그럼 이거는 혜택입니까? 혜택이 아닙니까? 당연히 이런 사안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 참 김건희 여사 문제는 총선 끝날 때까지도 뭐 어느 방송에 가셔도 항상 등장할 주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저희 방송에서는 이 정도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총선 전까지 김건희 여사는 뭐 사실상 근신하실 거다. 등장하지 않으실 거다. 안 나오죠. 안 나올 거다.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 전 교수님은 아니신 거 보네요. 아니 뭐 등장하실 아니 뭐 최근에 편지도 네, 편지를 쓴다 보냈다. 그러고 뭐 넷플릭스 네. 관계자랑 만날 때 하고 하는데 청와대 예. 입장에서 너무 고민되니까 예. 그 넷플릭스 관계자랑 찍은 사진에서 여사님은 또 없더라고요. 뺐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사님 지금 너무 나오고 싶으신가 봐요. 예. 청와대에서 억지로 못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나오되 국민들이 보기에 없는 것처럼 예. 위장 쇼를 하고 있다. 예.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단순한 개인의 어떤 성격이나 기질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을 본인이 만들었다는 그 일종의 저기 뭐랄까 일종의 어떤 지분의식 같은 데서 이 관리가 어려워졌던 겁니다. 예. 사실은 정치를 잘 모르고 내가 어떻게 내조해야 돼? 영부인은 뭐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은 이래야 돼. 이게 김건희 여사의 논리였고 대통령이 부족하면 나라도 나서서 예. 남북 통일할 거야. 여기까지 나갔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기 전반적인 어떤 설계자라는 약간의 어떤 선민의식 비슷한 걸로 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커져왔던 겁니다. 예. 이게 김건희 리스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에도 보면 비슷한 대목이 나오는 것이고 예. 그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국정 개입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선거에서는 일시적으로 자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실제로 화면에서 사라지고 예. 그러기에 따라서 윤 대통령도 요즘 이념 발언 안 해요. 전임 정부 비판 안 합니다. 그리고 야당 공격도 안 하고 다 빠져. 그래서 예. 원래는 정권 심판 선거라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야당은 표적지를 갖고 있었는데 예. 이 표적이 움직이거나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기만 은폐 전술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공약 지방 이게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한동훈 전략이 이렇게 포석은 대체적으로 놔줬다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 잔수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예. 참 근데 그 뭐랄까요? 그 김건희 여사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근신했던 기간 동안 대통령실이나 뭐 예를 들면 KBS 대담 그리고 노래 뭐 이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 부른 것까지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나 손길이 작용했을 만한 그런 이벤트들은 아마 한두 개 정도는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김태형 기자님?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비판할 때 세게 하시더니 아니 저는 여사님 이제 뭐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추측을 해보자면 그렇지 않을까요, 전예인 교수님? 아니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좀 씁쓸하고 안타까운 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이제 뽑는 전 작업이 공천인데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염두에 두고 공천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참 참담한 거죠.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네네. 그런 것이 너무 참담한 거고 예. 또 이 당의 모 정치인은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고 뭘 잘못했냐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고 있는 것도 참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청년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뭐 예. 청바지를 입은 꼰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공포 정치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예. 김종대 전 의원님 아까 이제 지식인들이 모여서 한다라고 하는데 정치와 상당 부분 무관한 지식계의 대표적인 것이 과학계잖아요. 예. 입 틀어막혀 끌려나가고 국회의원이 입 틀어막히고 짐짝처럼 들려나가고 최근에 보니까 대한소아과의회 그분은 뭐 의사도 네, 아니, 일각에서는 입장도 못 하고 네, 일각에서 입장도 못하거나 아예 입을 틀어막히고 예. 이런 현실입니다. 뭐, 그래서 예. 온 지식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입을 끌어막히고 끌려나가거나 예. 아니면 공영방송이 김건희 여사를 의식해서 쪼만한 파우치 이런 질문도 못하고 그냥 알아서 숙이고 들어가는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현실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 총선에서 정말 국민들이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 정치인들 다 미워하시고 투표하기 싫다, 똑같다 예. 이러면 하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예. 최수근 상병 문제만 보더라도 똑같지 않습니다. 좀 면밀히 봐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거기서 한 가지 덧붙일 게 있는 게 내가 이 공천을 쭉 분석하다 보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나 최상병 이런 부분에 맞춤형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상병 문제 봅시다.
거기에서 의혹 대상자 2명, 특검이 있으면 제일 먼저 조사받아야 될 2명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저기 뭐 끝난 건 아니지만은 임종덕 안보실 2차장, TK 완전히 텃밭으로 갔습니다. 지금 발표는 안 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력해 보여요. 매일 뉴스를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국방부 차관 신범철, 충남에 공천 확정됐습니다. 천안이었나요? 아마 예.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은 최상병 특검이 올라올 시점에는 제일 먼저 특검 조사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출마했겠냐고. 둘 다 국방위로 갈 거예요. 예. 아마도 진출을 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미 유력한 지역으로 갔고, 그러면 여기 야당의 민주당 쪽이나 봐도 이 최상병에서 종결자, 해결자가 있냐. 예. 물론 전문가들이 있어요. 뭐 김병주 의원도 있고 있지만 그걸 보니까 저쪽에선 대응 카드가 벌써 고민이 된 거라고. 이거 공천에 고려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앞으로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가지고 선수들이 없냐? 있어요. 그분들의 상임위까지 다 미리 정해놓은 상태에서 난 출마 선언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률과 이 어떤 특검과 이렇게 보면은 예상 쟁점에 있어가지고 대통령 방탄하는 행동대원들이 이미 짜여진 거다. 그리고 이제 곧 공천되면은 이것이 서서히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외에도 어떤 법조인들 출마자들의 면면이라든가 또 앞으로 의외 인물들이 용화대에서 내려온 건 아니라 하더라도 면면을 보면은 이게 이 정부가 결국은 이제 정권 호위무사들 일종의 호위사령부 구성의 그림은 지금 이미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도 내가 보기엔 드러났다. 예. 이런 걸 야당이 좀 제대로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저쪽은 뭐 대장동 공천이다. 방탄용이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국민의힘 안에 그런 그림이 더 잘 보이는데도 이걸 민주당이 공격을 안 해요. 난 이게 황당하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보니까 최상병 특검용으로 벌써 2명이나 공천을 받고 해야 되는데 예. 특검되면 제일 먼저 조사받을 피의자들이 내가 보기엔 질비한데 이걸 공격한 적이 없단 말이야,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전략적인 어떤 검토를 한번 하셔서 왜 우리는 공격받는 것을 돌려주지 못하는가. 예. 그리고 사법 리스크는 왜 야당만 지는가. 예. 뭔가 이런 어떤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김종대 의원님의 이 민주당에 대한 어떤 걱정, 우려, 답답함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소화하기 위해서 마지막 주제가 사실은 민주당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어가지고요. 김건희 여사 문제와 오묘하게 아무튼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주류 언론이 비판하는 게 명품백 믿었다가 김건희 믿었다가 아무튼 민주당 망했다 이런 보도들도 막 있고 하니까 공천 작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배경을 짚기 위해서 그런 언급들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민주당은 전예현 교수님 주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그렇다라는 분석이 주류 언론들의 분석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민주당에 있는 후보들을 좀 취재해봤는데 굉장히 이제 화가 나 있는 게 뭐냐면 예. 이런 걸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러면 어느 정당이 더 많이 득표할 것 같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또 민주당이 앞서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언론이 별로 부각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저도 이건 약간 느끼는 건데 본인의 정치적 견해를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 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 약간 공포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너무 야당 관계자들이 소환되고, 예. 제가 알기로는 모 국회의원은 본인이 수사받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 본인의 선거운동을 했던 지역 주민들을 계속 검찰이 소환하는 거 아니냐라는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전반적으로 퍼져 있어가지고, 샤이 보수가 아니라 샤이 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좀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국 식당에 대한 지지율이 좀 어디로 갈지 이런 예. 부분의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안깨는 보수층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선거가 다가오면 여당이 싫어져도 무조건 붙는 플러스표가 또 있거든요. 예. 역대 선거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면밀히 추적하면서 봐야겠죠. 예.
김태형 기자, 그 여론조사들이 여러 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실 선거 시즌이어가지고 주목할 만한 조사는 뭐 한국갤럽이나 MBS 등등 저희 이제 그래픽을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실제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뭐 떨어지는 추세이거나 네. 국민의힘에게 뒤집힌 결과들은 사실 뭐 요즘 자주 볼 수 있긴 하잖아요. 그래도 그 오늘자 갤럽 조사를 보면 예. 민주당의 그 지지율이 4%포인트 정도 올랐죠. 오른 걸로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경제를 살리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제 보수 정당,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포퓰리즘성 발언, 뭐 그런 지역 민생 경제 토론을 다니면서 그런 발언을 함에도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게 민주당이 이제 서민 복지에 더 치중하는 정당이다라는 이미지가 이제 더 강세인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4월 총선 전에, 그러니까 총선이 가장 가까워지기 전까지 나오는 가까워진 시기에 나오는 여론조사 말고 예. 지금 시기에 나오는 여론조사들은 좀 튀는 결과들도 많고요. 그리고 예. 보수 과표집이라는 뭐 문제들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00% 믿을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예. 그럼에도 민주당이 계속 더 떨어지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건 예. 이거는 민주당은 굉장히 좀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 결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 조사는 민주당이 4%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네, 네. 그거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예. 여론조사는 사실 뭐 너무 많은 여론조사가 있고 조사 방식도 다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이제 점 찍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추세를 보면 제일 뭐 정확하다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4% 얘기한 거는 풀로 해줘야 되는 건데 여론조사 심의에 그거 뭐. 근데 저희 이제 유튜브여가지고 네. 그 얘기는 사실 막 길게 안 해줘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리고 사실은 여기 이미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뭐 근데 조금 불안하게 민주당 지지자들 분들 중에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굉장히 불안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이러다가 진짜 민주당이 무슨 150석 이런 게 아니고 120석 이하도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여론들도 민주당 내부에 실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대로 이제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니까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그 대표가 한 5% 이상 차이가 났어야 돼요. 여론조사대로라면. 근데 그때 0.74%밖에 차이가 안 났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분들의 차이도 있는데 저만 해도 일할 때 이제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진보 성향의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진실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럴 경우 있는데 바쁘니까. 아무튼 이런 이제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샤이 진보 성향의 이제 분들도 지금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로 이 선거 결과까지 예측한다. 요거는 조금 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문제를 저도 뭐 30년 이상 정치권 언저리에 있어봤습니다만은 항상 분석은 비관주의자한테 맡기고 문제 해결은 낙관주의자한테 시키면 됩니다. 전자이세요, 후자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분석할 때는 비관주의자고 예. 그다음에 내가 어디 나서서 뭔가 하려고 그럴 때 낙관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분석은 비관주의자가 잘해도 결국 문제 해결을 하는 건 낙관주의자다. 예.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일단 리더는 낙관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계속 통합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모는 악마의 대변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리더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경고하는 역할을 또 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둘 다 낙관주의자가 되면 이제 집단 사고, 그룹 싱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쳐 돌아가는 거고, 어이없어지는 거고. 둘 다 비관주의자가 되면 패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항상 권력 내에는 사자형 정치인과 여우형 정치인을 다 두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한쪽으로 쏠리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분석을 비관적으로 일단 해놓는 거예요. 그래야 처방전이 빨리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진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왜 짓는가? 이럴 때 짚히는 게 있거든. 그걸 먼저 해결하자는 거죠. 이게 부정적 사고의 유용성이라고 해서 이건 참모의 덕목이다. 그다음에 리더는 그런 것을 가지고 수용을 한 다음에
자기는 낙관적인 판을 만들어낼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리더가 그걸 못하고 그냥 참모 보고에만 끌려다니면 그것도 망한 조직이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오늘날 민주당이 어떤 상태냐? 예. 내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권력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다. 분명히 표시는 안 내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총선 이후에 자기들의 권력의 몰락의 시나리오를 트라우마를 이미 한번 경험했다. 그게 그들의 백신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도 만약에 우리가 이기지 못했을 때 상황을 잘 분석을 해라고 리더는 지시를 하고 자기는 낙관주의로 예.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겁니다. 이런 어떤 구도가 좀 짜임새 있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정책 주도력을 회복하셔야 된다. 민주당은.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뭐 공천파동, 사법 리스크 이런 거에서 그래도 정책 주도력을 아까 말씀하신 서민 민생 복지 이리로 빨리 좀 더 이 역량의 90%를 빨리 더 집중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총선 이후에 어떤 우리가 이겨서 이제 이런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신뢰 예. 이런 부분에서 리더는 집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거추장스럽고 어렵고 번거롭고 이 갈등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책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민낯으로 이게 다 언론에 보도가 돼버리니까 예. 어떤 해결의 필터링 되는 과정이었고 모든 걸 이명백 공관위원장한테 그냥 다 맡겨버린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거기가 내가 보기엔 관리자지 정치인이 아니거든. 예. 이명백 교수는. 예. 그런데 사실은 모든 해명의 책임을 거기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조금 적절치 않아 보여요. 그 사람은 이걸 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은 리더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다 공관위원장한테 그걸 갖다가 그냥 떠다 맡긴 거 아니냐. 예.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당의 최고위원도 없고 뭐 중진도 없냐. 예.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이명백 공관위원장한테 너무 집중돼 있는 과도한 부담감 예. 이런 부분을 같이 동참해서 나눈다. 뭔가 이런 어떤 그 모습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한결 이거 전국 관리가 쉬워질 거다. 어쩔 수 없는 이제 공천 문제가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포커싱이 맞춰지고 핵심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질문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당대표는 하위 20%에 사실상 해당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당대표에게 좀 유리하게 뭐 룰을 바꾼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언론이 아까 저희가 초반에 얘기 나누긴 했는데 언론이 민주당 공천을 대하는 태도가 국민의힘과는 너무 좀 무게가 다르다라는 인식을 저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이거를 이제 일반 시청자들이나 유권자들이 그걸 어떻게 좀 받아들이냐도 사실 그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언론의 그걸 왜곡 보도, 과잉 보도라고 표현하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김태형 기자? 이 당사 앞에 가보시면 예. 이 분위기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국민의힘 당사, 민주당 당사. 예. 예. 민주당 당사 앞에는 반발하고 집회 시위하는 분들은 없으세요. 예. 근데 국민의힘 앞에는 있어요. 예. 왜 있냐면 지역에서 이제 그 경선을 하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게 언론 보도로는 그렇게 이제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잡음 없는 공천. 잡음 없는 공천 그렇게 나오죠. 예. 근데 이 잡음 없는 공천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언론이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공포 정치, 아니면 이제 독재 정치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공천 과정은 시끄럽고 그리고 이런 반발도 나오고 경쟁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민주당이 크게 문제가 있냐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보이고 예.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의 그런 어떤 공천에서 아무런 잡음이 들리지 않는 게 조금 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전혜인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맹물 공천하면 원래 조용합니다. 맹물. 예. 맹물 공천. 예. 그리고 기득권을 워낙 그냥 이대로 인정하는 인사는 원래 조용합니다. 예. 제가 옛날에 지역에 가서 취재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이 공공기관이 너무나 조용해서 사람들은 다 너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예. 7년 동안 인사를 한 번도 안 했대요. 예. 그러면 위에 있는 부장님들, 과장님들 얼마나 좋겠어요. 예. 밑에 있는 직원들은 감히 목소리를 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시끄럽게 해봤자 나만 찍힌다라는 예. 것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걸 한번 뒤집었더니 예. 이 새로운 사람에 대한 공격과 온갖 모함과 와서 시끄럽게 한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걸 현장에서 취재해봤던 사람의 의미로서 시끄러운 게 오히려 변화의 한 신호로도 그렇죠. 볼 수가 있다. 예. 물론 이제 그게 다 맞다라는 건 아니고요. 예. 양쪽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이 조용하다 그러는데 지역에 가보면 그렇게 조용하지도 않아요.
이제 사례사례별로 다 들어가 보면은 그렇죠.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예. 예, 일부 지역 언론은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예, 이제 그렇죠. 상대적으로 중앙 언론이 그런 기사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예. 또 제가 여의도에 가보니까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인데 지금 상당 부분 뭐 공공기관장 자리를 비워놨다. 그래서 이게 약간 달래기용으로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당은 사실상 입각을 통해서 또 자리를 열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런 걸 통해서 약간 협상의 무기가 있는데 예. 야당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있고 야당 현역은 너무 많아요, 상대적으로. 예.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실제로 오늘 뭐 TK 모 지역구에서는 현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기사도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각 당의 공천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가 좀 사뭇 다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좀 너무 이르긴 한 것 같기도 한데 여러 방송에서 하는 거여서 저희도 그냥 하겠습니다. 그 총선이 50일도 안 남긴 했고요. 하지만 하루가 10년 같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총선 그 앞으로의 성적 예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하니까요. 네. 지금 이 시기에 당장 내일이 총선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의석을 전망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종대 의원님?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질문인데. 아니, 사실은 저도 이런 예. 부분에는 정말 신중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함부로 예측하는 건 조금, 좀 저도 자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일단은 야권이 무난히 과반수는 확보합니다. 지금 당장 투표한다면. 내일 당정 투표면 예, 야권이 예. 과반을 가져간다? 예, 그런데 지금 물경 50일 정도 남았나요? 지금 예, 예. 얼마 남은겨? 40 며칠 남았습니다. 40 며칠 남았. 너무 시간이 길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공천 시기지 선거 시기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그 패착을 두는 거는 저런 포퓰리즘 공약으로 마치 거의 뭐 정신 나간 것처럼 너무나 저 남발하는 이 포퓰리즘의 폐해를 깨닫기에 시간이 충분해 보인다. 예. 그리고 저 포퓰리즘 뒤에는 무엇이 올 것인가? 아마도 야당에 대한 계속 사법적인 압박과 어쩌면 북풍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국면이 한 두세 번 바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까지 일단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되고 이렇게 하면 당장 투표한다면야 저는 야권이 분명히 과반수를 확보한다고 봅니다만은 너무나 변수가 많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안심하자고 하는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예, 예. 그런 것보다는 조금 신중하자고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조금 더 정책 주도력을 강화하시고 예. 신진 영입 인사들을 조금 더 전면에 세우시고 예. 그다음에 저기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을 빨리 마무리하시고 요 세 가지가 예. 앞으로 한 남아 있는 2, 3주간의 그 조금 유념할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혹시 근데 그 당장 내일이 선거면 범야권이 이제 과반을 가져가게 될 거다라고 판단하신 근거가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뭐 상황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이 정권을 심판한다는 그런 어떤 심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시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은 낙관주의자가 하는 거다. 예, 예, 예. 일부러 낙관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예. 그래야 이 정치는 믿음의 게임이에요. 무엇이 자연과학의 실험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회과학은 그런 어떤 자연의 법칙하고는 달라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또는 의지적인 측면을 현실에서 만들어내는 영역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분히 이건 정신적인 어떤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정답은 없는 거고 사회과학은 그런 거 하는 학문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조금 더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주도력을 확보하려는 치열한 노력, 그 태도가 국민들한테 여론에 영향을 줄 것이다. 네. 무언가 그래도 이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대안이 되려고 정말 치열한 이런 어떤 진정성 있는 노력, 예. 이런 부분에서 유권자들은 태도를 볼 거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조금 유념을 하시고 너무 안에 갈등 문제에 허덕이지 마시라. 예. 이 또한 지나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우문에 현답을 주신 것 같고요. 전희연 교수님께서는 전 내일 하면 정말 과반은 되는데 아슬아슬 과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슬아슬하다는 말씀. 내일 한다면은 조국 신당의 일부분 범야권으로 봤을 때는 예, 예.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조국 신당이 그렇죠. 플러스 요인이 비례에 있어서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역은 뭐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봐야겠습니다만. 미래는 의석이 많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현재로서는 만약 내일 한다면입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셨듯이 항상 그렇습니다. 변수가 여전히 많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민주당이나 야당 지지층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 절박함, 예. 간절함, 예. 국민에 대한 조금 더 낮은 자세 이런 예. 거, 실력 이런 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이제 그 국면에서 빨리 이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이 기자님분께 드리긴 참 죄송하긴 합니다만 네. 또 우문을 드리자면 내일 당장 선거하면 지금의 어떤 전국 분위기에서는 뭐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좀 예측이 될까요? 저는 요 의석수보다 예. 그 유권자들이 고려해야 되는 거를 조금 역시 또 좋겠는데. 우문의 현답을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여러 네.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지금 2022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24년 지금 이제 저희가 2월 말인데 2월 예. 말인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여전히 이 유가족들이 아스팔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있고요. 최상병 특검 예. 그리고 디올백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고발 사주까지 예.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재입건했고요. 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새로 이제 취임할 때 이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질설이 나올 정도로 지금 내부에서 좀 분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디올백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영상이 있는 거잖아요. 디올백을 받았던 영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된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고 이거는 결국은 디올백 도이치모터스는 이제 특검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이 최상병 특검은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올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159명이 왜 목숨을 잃어야 됐는지 예. 그에 대한 마땅한 어떤 설명이나 뭐 해명이나 사과 그리고 책임 있는 자의 처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 민주당이 이제 좀 잘했다고 그 역풍이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안 하려고 했지만 잘했다고 이제 생각되는 부분 하나가 뭐냐면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 심판에 올렸던 거예요. 근데 이 탄핵 심판에 올렸던 걸 왜 잘했다라고 얘기하냐? 예. 탄핵 심판에서 밝혀진 사실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던 건 이 대통령실 주변을 지키느라 경찰 인력을 이태원에 그 배치를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그 폭로가 나왔죠.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 탄핵 심판이 있지 않았다면 이거는 여전히 추측으로 있었을 얘기고 그리고 어떤 근거가 나오지 않았을 얘기인데 탄핵 예. 심판이 들어감으로써 예. 지금 이런 사실도 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앞으로 봐야 될 것들은 결국은 이 보수 정권에서 이런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뒤에 그 행동을 했는가 예. 이걸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딱 마무리. 한 예, 말씀만 드릴까요? 뭐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무당층이 20%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당층 분들은 아마 아유 저쪽도 싫고 이쪽도 싫다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똑같다 그러면은 제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예. 최상병 사건에 우리가 가족이라면 누구를 더 믿겠냐? 누가 더 자주 만나준 것 같냐? 누가 더 유가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같냐? 그리고 정말 너무 마음 아파서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내가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이라면 예. 누구를 택하겠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예.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것도 있고 많은 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적인 부분, 이슈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 다 중요한데 정말로 양쪽이 딱 똑같아 보이신다면 이 두 가지를 놓고 과연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누가 더 진실되게 해주고 나라면 누구를 먼저 찾아가서 만나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겠느냐 예. 이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뭐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돼서는 지금 연이은 단독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대통령실과 몇 번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또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지금 언론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가장 큰 뇌관이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흘러가는 전국에 대해서 좀 잘 판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판 토론 세 분과 함께 했는데요. 김종대 전 의원,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공교수, 김태현 뉴스버스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